새하얀 병실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기력이 없는 듯 피부가 청백하고 굉장히 수축해 있었죠. 그는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행복했었죠. 바로 그의 곁에는 불우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간호해주는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아내는 남자를 간호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사채까지 사용하며 병원비를 부담했죠. 남자의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항상 고마워했었습니다. 남자는 항상 곁에서 위로해주는 아내 덕분에 얼마 남지 않은 나날을 미소 지어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자는 눈을 감았죠. 그런데 얼마 후 아내는 남자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들겼습니다. 또 다른 날 아내는 시어머니의 집 문이나 창문, 심지어 차에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듯 붉은 페인트를 칠해져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며 남자를 간호했던 아내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아내를 경찰에 신고하고 맙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던 아내는 곧 몸부림치어 경찰에게 벗어나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빚이라도 갚아주세요. 어머니, 제가 나쁜 년입니다. 아내는 다시 경찰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끌려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찼죠. 그 이유는 남자가 죽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남자에게는 보험이 들어있었죠. 그것도 남자가 사망 시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10억이 지급되도록 말이죠. 남자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맙니다. 남자가 말기암 판정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사치스러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아내는 병원비에 쓸 사채를 호탕하게 소비하거나 값비싼 가방을 사들이고는 했습니다. 심지어 간호를 시어머니께 부탁하고 아내는 다른 남자와 미래까지 즐겼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잠시 남자를 간호하던 도중 집을 돌아갈 일이 생깁니다. 집을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시어머니는 미래를 즐기는 아내를 목격하고 만 것이죠. 우리 며느리는 그럴 일 없을 거라며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고 시어머니 생각했지만 그 뒤로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는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남자에게 사실을 고하게 된 것이었죠. 남자는 아내의 배신에 당장이라도 일어나고 싶었지만 이미 남자가 살아갈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자는 여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자를 자신의 어머니로 몰래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되어 아내는 감당할 수 없는 빚과 함께 집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내의 행동이 시어머니의 말로부터 전해 들었던 남자는 몰랐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을지 아니면 돈을 탐낸 어머니의 거짓이었을지 정말 미친 짓을 하던 아내의 속마음은 어땠는지 말입니다. 소녀는 9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하교를 하던 소녀는 어떤 남성을 만나게 되었죠. 소녀에게 다가온 남성은 봉투를 건네주며 길 건너편에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소녀는 어려운 일도 아니고 곤란해하는 남성을 위해 흔쾌히 승낙했죠. 어렵지 않게 해결한 소녀는 그 이후에도 종종 남성의 똑같은 부탁을 받고는 했습니다. 소녀는 부탁을 해결할 때마다 사탕이나 군것질을 보상으로 받아 좋아했죠.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성의 부탁은 점점 없어졌고 소녀 또한 부탁한 남성을 기억 속에서 점차 잊어갔죠. 어느덧 10년이 흐르고 소녀는 19살이 되었습니다. 고3이 된 소녀는 하교 도중 어떤 남성을 만나게 되었죠. 남성은 소녀에게 여러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 찍힌 것은 어린 시절의 소녀였죠. 소녀는 의아했지만 곧 남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은 바로 마약 밀거래였습니다. 운반했던 봉투는 마약이 들어가 있었고 어린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밀거래를 돕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소녀는 두려움에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소녀에게 이 일을 고발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소녀의 눈은 한순간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고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녀에게 원조 교제, AV 촬영, 누드 화보 등을 요구하였고 소녀는 자신의 죄가 알려질까 두려워 순순히 따르게 되었죠. 결국 소녀는 자신의 죄가 알려질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못하고 남성의 요구와 범죄에 가담했다는 죄책감에 몇 년 지나지 않아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에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도와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남자와 여자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자에게 고소장이 날아왔죠. 내용은 여성이 남성으로 인해 매독이 걸려 상해죄를 고소한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는 황당하여 여자에게 연락을 취하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죠. 남자는 정해진 날짜에 여자를 법원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남자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자의 학교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고 손가락질 받기 일쑤였죠. 또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에서도 해고를 당하였고 월세 방도 빼야 했습니다. 이윽고 찾아온 법원날, 여자는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증인 덕분이었죠. 증인은 남자의 소꿉친구였으며 남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증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남자는 여자와 첫 경험이었던 것이었죠. 남자는 순수하고 보수적인 성격이었기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순결을 지켜왔던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모든 사생활을 알고 있던 증인은 남자와의 고민 상담 내역이나 증언으로 무고를 받았던 것이었죠. 반면 여자는 남자와 뜨거운 밤을 보낸 이후에도 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종종 맺고는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몸에 이상이 생기니 남자에게 화살을 돌렸던 것이었죠. 불행하게도 남자의 몸에는 매독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상해죄를 고소하지 못하고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무고죄로 벌금 30만 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남자는 그보다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남자의 학교 평판,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잃어버려야 했던 직장과 잘 곳, 여자의 오신고로 인해 남자는 입이 많이 부서졌죠. 남자는 앞으로 여자와 관계 맺지 않겠다며 다짐하며 학교를 휴학하고 소꿉친구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에 복학하게 된 남자. 그런데 우연히 자신을 고소했었던 여자를 다시 만납니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 모른 척 지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자의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손가락질 받던 그 악몽이 되살아났죠. 남자는 필시 여자가 낸 소문이라고 생각하고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모르는 일이라며 도리어 화를 내기 시작했죠. 결국 말싸움이 커지고 남자는 여자를 죽이고 맙니다. 남자의 좋지 않은 소문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소꿉친구는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말이죠. 과연 남자의 좋지 않은 소문은 여자가 낸 것일까요? 아니면은 보수적이고 수수했던 트라우마가 있던 남자의 행동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제3자인 남자의 소꿉친구인 동성애자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학교를 다니는 한 여성은 자신과 함께 강의실을 사용하는 남성들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끄럽고 무명해 보이는 눈빛과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여성에게는 거슬렸었죠. 그저 여성은 남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여성은 이윽고 남성들과 함께 마시는 공기조차 스트레스로 받아지기 시작했고, 남성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성은 곧 좋은 방법이 떠올랐죠. 바로 남성들을 거짓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게 연락하여 남성들이 자신을 집단 강간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죠. 경찰은 남성들을 잡아갔고 강의실에서 여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성에게는 죄책감이 없었죠. 여성의 뇌리에는 이미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정의 구현을 한 것이라 오히려 칭찬하며 학교 생활을 이어갔죠. 당연히 대학에서는 집단 강간으로 화제가 되었고, 남성들은 최대 6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여성에게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나름대로 뿌듯했죠. 그렇게 남성들은 거짓 신고로 징역 6년을 선고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신고로 징역을 받은 사람은 여성이었죠. 여성의 몸에서 집단 강간했다는 DNA 유전자 구성 물질 검출에서 남성의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여성은 허위 신고로 인한 무고죄와 남성들이 받았을 피해, 그리고 진술 조작과 증거 조작 혐의로 징역 32년의 기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국의 경우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무고죄는 30만원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침대 하나만 가지고 작은 원룸에 이사를 왔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여성은 가난과 고생 끝에 취업을 한 것이었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라며 새 출발을 하게 된 여성. 직장에서 첫 출근을 잘 끝마친 여성은 밤 11시가 되어서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오게 되었죠. 어둠이 칠흑같이 뒤덮인 골목길을 걷던 여성은 빛나는 가로등만 의지를 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또각 고요한 밤속에서 자신의 발걸음만 들리는 여성은 그 골목길을 오싹하게 느꼈죠. 무거운 공기 속을 걷던 그때 가로등 불빛에 흔들리는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여성은 온몸에 소름을 끼치듯 그 자리에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고양이를 보고 끝내 한숨을 내쉬며 고양이에게 다가갑니다. 이 어두운 밤, 고양이는 큰 위로가 되었죠. 그 뒤로도 여성은 집에 돌아갈 때마다 고양이와 마주쳤고 종종 고양이 간식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출근 준비를 바삐 하는 여성은 자신의 스타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본 여성은 끝내 찾는 것을 포기하고 출근을 했죠. 다음날 아침, 여성은 자신의 립스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물건이기에 또 잃어버린 듯 체념한 여성은 어김없이 출근했습니다. 또 다른 날, 여성은 슬슬 자신의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혹여나 도둑이 온 것은 아닐까, 여성은 불안감에 휩싸였죠. 그러나 사라진 물건들은 그리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밤을 보내고 어김없이 아침은 찾아왔죠. 여성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여성은 다시 어둠이 뒤덮인 골목길을 마주쳤습니다. 최근 불안감에 몸담갔던 여성은 그 골목길을 빠르게 걷기 시작했죠. 잠시 후, 곧 여성의 눈앞에는 마중 나온 고양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큰 위로가 되어준 고양이에게 어김없이 간식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우리 집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느 휴일, 늦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집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침부터 부스스하게 일하는 여성은 문을 열자 택배 상자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죠. 여성은 의아했습니다. 자신에게 올 택배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집 안으로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온 여성은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거기에는 정성스레 포장된 고양이의 고기 덩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양이 머리, 가죽이 벗겨진 채 뼈가 발라져 있는 고기 진공팩, 박제되어 있는 고양이의 다리들. 여성은 그 고양이의 고기가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 골맞길 고양이임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여성은 두려움에 떨며 당분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죠. 지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만원 버스를 탄 여성은 곧 자신의 엉덩이에 손이 닿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만원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닿는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노골종의 손놀림에 여성은 조금씩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느 남성이 치안의 손을 잡으며 "여기요! 여기 치안 있어요! 라고 외칩니다. 해가 저물고 경찰서로 나오는 여성은 남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남성은 호감형의 얼굴에 친절한 어감으로 여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지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연기된 여성은 다시 그 불안한 원룸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남성은 여성의 낌새를 눈치채었는지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여성은 거절하려 하였으나 최근 불안감에 감사히 승낙을 했죠. 남성과 함께 돌아가게 된 여성은 그 어둡고 무서운 골목길도 무사히 지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여성은 남성을 든든하게 느꼈습니다. 여성은 차를 대접하고자 남성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줄 컵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침대 아래에서 컵을 꺼내줍니다. 여성은 고맙다며 컵을 싱크대에서 씻기 시작했습니다. 곧 여성은 이상함을 느꼈죠. 어떻게 잃어버린 컵 위치를 알고 있지? 그 순간 여성의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뜬 전화를 받은 여성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소름이 끼쳤습니다. 고양이 대신 제가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음성은 바로 여성 뒤에서 들렸습니다. 여성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남성이 스토커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둠이 칠흑으로 덮인 밤이었습니다. 여성은 홀로 고요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죠. 여성의 발소리만 울리던 골목길은 유독 으스스하였습니다. 그때 여성의 발소리가 아닌 남성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여성은 낯선 남자의 발소리에 괜스레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여성은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런데 여성의 발걸음이 맞추어 남성의 발걸음 또한 빨라졌습니다. 점점 더 불안한 여성은 눈살을 찌푸리며 앞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또 다른 발소리가 앞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에서 나온 발소리의 주인은 훤칠한 키에 깔끔한 전장을 입은 잘생긴 남성이었죠. 여성은 그 훤칠한 남성이 함께 귀가해주기를 생각했습니다. 훤칠한 남성이 스쳐 지나가고 여성은 고개를 흔들며 발걸음을 다시금 재촉했죠. 그런데 아까 스쳐 지나간 훤칠한 남성이 자신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의아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집까지 도착한 여성은 바로 옆집에 훤칠한 남성이 서 있는 것을 보았죠. 여성은 반가운 마음에 옆집에 사는 줄 몰랐다며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훤칠한 남성의 얼굴은 참백했죠. 남성은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쫓던 남자가 칼을 들고 있어서 같이 왔습니다. 여성은 그 말을 듣고 기겁했죠. 다음날 여성은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왔습니다. 고요했던 골목길은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지나가는 길에 슬쩍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젯밤 그 골목길에서 훤칠한 키에 전장 입은 남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께서는 소소한 일이라도 남을 도와주다 오히려 손해받은 일이 있으셨나요?
여러분께서도 밤길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남자가 병원에서 진찰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콩팥이 건강한지 이상은 없는지 검사를 했기 때문이죠. 남자가 콩팥을 검사한 이유는 불법으로 자신의 콩팥을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는 힘들게 남자를 키웠죠. 그러나 그 고생으로 인해 어머니의 몸이 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자는 콩팥을 팔기로 한 것이었죠. 진찰 순번을 기다리던 남자에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렸을 적에 헤어졌었지만 남자는 그 남성을 알아볼 수 있었죠.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남자의 어깨를 부여잡으며 절대로 어머니를 위하여 살지 말라 하였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죠. 그리고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기억은 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에 어머니를 죽이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기억했죠. 어머니가 당시에 크게 아프던 자신을 꼭 껴안고 그 집에서 도망치던 때를, 차를 타고 도주했던 그 기억을 남자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창문 뒤쪽으로 보았던 식혀를 들고 허공에 흔든 아버지의 모습 또한 기억하고 있었죠. 그 뒤로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후에 들었던 이야기로는 남자의 집은 뼈가 빠지도록 가난했었습니다. 하루하루 아버지와 어머니는 힘들어하셨고 앞으로 살갈 희망도 없었죠. 그런데 갑작스레 그 집에 큰 목돈이 들어오고 아버지는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죽이고 도차지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는 남자를 데리고 도망친 것이었죠. 남자는 성인이 되어서야 들었던 그 이야기를 분노하였고 다시금 찾아온 가난에 자신의 콩팥을 팔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눈앞에 나타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사람의 욕심에 눈이 멀어 짐승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남자의 아버지가 입을 열려고 하자 때마침 남자의 진찰 순번이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진찰실로 들어갔죠. 그리고 뜻밖의 충격을 먹습니다. 이미 남자의 한쪽 콩팥은 없었던 것이었죠. 진찰실에서 나온 남자는 아버지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는 배신감이 느껴졌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어머니가 가난을 극복하고자 남자의 콩팥을 몰래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어머니는 어렸던 남자의 장기를 팔고자 했고 이를 막고자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것이었죠. 남자는 아버지와 헤어진 후 어머니께 돌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실직고 하였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죠. 남자 또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용서하였습니다.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어 짐승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어머니는 눈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에 들어선 남자는 고층에 살았죠. 집에 도착한 남자는 바로 옷을 집어 던지고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남자는 주방에 불을 켜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머리를 말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인터폰에서 호출음이 울렸죠. 남자는 밤 11시인 지금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인터폰을 받아보았습니다. 바로 경비실이었죠. 다름이 아니라 속옷 차림의 남자가 보기 싫다며 옷 좀 입어달라는 주민 신고였습니다. 남자는 바로 사과하며 옷을 입었죠. 남자는 자기 전에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취기가 올라오니 남자는 점차 억울한 느낌을 받았죠. 내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 내가 내 집에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입든 남이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나? 남자는 점점 억울한 마음이 커졌고 끝내
자신만 당할 수 없다는 복수심이 생겨났습니다. 남자는 커튼을 닫고 숨죽이며 불이 켜진 고층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어느 여자가 속옷만 입은 것을 발견한 남자는 곧바로 경비실로 연결하여 주민신고를 했죠. 인터폰을 내려놓은 남자는 그제야 억울한 마음이 풀렸는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남자의 집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경찰이었죠. 여자의 속옷 차림을 훔쳐보았다는 명의로 성추행 신고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어이가 없었지만 여자의 속옷 차림을 본 것은 신고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되어 경찰서로 향했죠. 후에 남자를 주민신고했던 사람이 두 사람으로 한 여자와 다른 남자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남자는 여자의 속옷 차림을 훔쳐보다가 남자를 신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고층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거실에 나오실 때에는 옷을 입으시거나 커튼을 미리 쳐두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성을 둔 괴이하거나 무서운 이야기일 뿐 실화가 아닐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